안녕하세요, 쇼터입니다. 자,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빈법 계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제 유력한 테마, 자, 확인하는 건데요. 일단 해약금이요, 해약금. 일단 의요, 요건, 효과. 일단 해약금은요, 일단 계약금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자, 따라서 매매 당사자 일방이요,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반면 수령자로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일단 요건, 유효한 계약금, 계약 성립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일단 해약금 해지는 주된 계약 내용에 흠결이 없고, 자, 계약금 계약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포기 또는 배액 상환 등의 적법한 방법에 의한 행사일 것 이어져야 되죠. 포기 또는 배액 상환 등의 적법한 방법에 의한 행사일 것.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배액 상환 등 적법한 방법. 지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에 교부자는 해제 의사 표시로 더 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약금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령자는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하죠. 이때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부족하고, 그 수령자의 경우는 반드시 현실 제공을 해야 하지만요, 상대방의 수령 거부나 수령 곤란 시 이를 봉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 바로 해제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다시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 이행에 착수라는 것을,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죠. 자, 당사자 일방은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해제권자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자기 채무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당사자 간 이행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고요. 그 이행의 착수 정도는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 거죠. 자, 판례에 따랐을 때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 이전의 중도금, 그죠?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 이전에 중도금 지급한 것도 이행의 착수에 보고 있죠.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자, 해제 효과. 일단 계약의 소급적 실효죠. 소급적.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으면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그렇죠?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죠.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달리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요,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고, 또 채무 불이행으로 이유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배상의 강경, 규정, 부적용이요. 자,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겸유하는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에도 배상액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과 양립이요.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는,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이요. 자, 임대차 문제네요. 2013년 5월 15일 갑이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2년 기한으로 임대합니다. 그랬을 때 임대차 종료 전에, 자,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대항력 있는 을과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다음, 임차인 을이 대항력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면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임차인 을이 그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인, 그러니까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그리고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관계인데요.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전에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 대항력이 을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전이죠. 임대차 종료 전에 임대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한 경우죠.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면 양도인과 우선 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이에 대해서는요.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이 존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장래에 대한 계약관계 소멸을 하겠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 의무분을 부담하진 않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하지 않죠. 양수인과 임차인.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차 계약상에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장래에 양수인과 임차인 간에 존속하지만 임차인은요. 임대차에 부수한 양도인과의 특약 중 등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사유로서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겠죠. 없습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임대차 계약 해지로서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문제 1번 같은 경우 을이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소멸하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청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병이 갑의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게 됩니다. 병과 을 사이에. 그런데 을은요. 임대차에 부수한 그 갑과의 특약 중에 등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게 되고요. 만약에 병이 갑의 임대차 계약 지위를 승계한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병은 을 사이 임대차 계약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은 임대차에 부수한 갑과의 특약 중 등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등기하지 않았다?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만일 을 스스로가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이요. 만일 임차인 을이 대항력 갖추지 못하였다?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안에서 문제 제기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대항력 없는 을은요. 기존의 임대인 갑과 매수인 병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죠. 문제 1번과 달리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봐야죠. 그러면 일단 임대차 관계,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관계 존속하죠. 그런데 양수인의 물권전 청구권 행사에 임차인이 응하여 임차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해지 의사 표시 없이도 종료되고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와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또 임차인이요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나 그 임료 내지 해당액의 지급 요구를 받았다. 그 임차인은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또는 불안해 항변권을 내세워서 그때 이후에 양도인의 차임 지급 청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임차인은요, 양도인에 대한 임차권이나 자, 보증금 채권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양수인이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행사하면요,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임차인의 점유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가 되죠. 그 양수인은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요,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로 인한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지만 그 점유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있다.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양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양도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 원칙적으로 임대차 관계에 존속하죠. 근데 양도인이 병에게 건물을 반환하여 준 경우 임차인 을은요, 양도인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비용상환 청구, 부속물 매도 청구와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을은요, 양도인 갑에 대한 임차권이나 보증금 채권으로서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행사하면 을은 이에 응해야 돼요.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요, 임차인 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병은 임차인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을은요, 양수인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양수인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지만 그 점유로 인해서 실질적 이득이 있다? 그럼 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장하면 좋겠네요. 말 문제. 그 다음에 해제.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 가능 여부죠. 사정 변경. 일단 사안은요, 갑이 2014년 문제 볼게요. 2014년 7월 1일 날 자신의 토지를 10억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 10% 1억 원으로 정했고요. 근데 을은 계약 당일 1천만 원 지급했대. 1천만 원. 나머지 9천만 원은 일주일 후인 2014년 7월 8일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천만 원을 받고 다음날 2014년 7월 2일 자신이 매도한 토지 시세가 2배를 뛰었네. 뛴다는 정보를 듣고 곧바로 을에게 매매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을은 갑의 통보를 무시하고 즉시 9천만 원 갑의 계좌 송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 배액인 2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면서 됐어, 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갑의 해제 적법한가요? 저장해야죠, 이것도. 일단 문제 제기 볼게요. 매도인 갑의 매매계약 해제 통고가 적법한가를 약정해제 사유와 법정해제 사유와 함께 검토해야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도 계약이 성립하는가가 1차적 논점이고요. 그 외 매수인 을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매도인 갑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가 2차적 논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도 계약이 성립하는가와 2차적으로는요, 매수인 을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매도인 갑이 사정 변경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가가 2차적 논점입니다. 결론부터 확인할게요. 결론부터. 지금 사안에서 시가가 2배로 뛰었죠. 사안에서 2배로 뛰었다. 그런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할 만한 사정이 변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안에서 계약금 계약 성립 여부죠. 지금 1억 원이 계약금인데 아직 매수인 을이 1억 원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갑은요, 매수인 을에게 계약금에 의한 약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약정 해제권 행사할 수 없죠.
따라서 을에게 2천만 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매도인 갑에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 갑의 매매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결론이고요. 따라서 이제 법정해제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 1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 사안에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혹은 등과 같은 채무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법정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 가능 여부죠. 합의해제. 합의해제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죠. 따라서 해제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치가 있어요. 의사의 합치.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해제 통고를 무시했죠. 을은 갑의 해제 통고를 무시하였으므로 합의 해제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합의 해제를 주장할 수도 없겠죠. 약정해제권이요.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 계약금의 법적 성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뭘로 추정되죠?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 민법 565조죠. 따라서 당사자 1방의 이행의 착수가 없는 한 매도인은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고요. 매수인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여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번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 여부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주된 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입니다. 사안에서 계약금은 1억 원. 그죠?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였는데 아직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1억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갑은요. 매수인 을에게 계약금에 의한 약정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2천만 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해제되진 않아요. 그럼 사정 변경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 성립 요건이 중요하죠. 일단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돼야죠. 그 다음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었어야죠. 없을 것이죠. 그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요. 넷째, 법률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죠. 다시 법률행위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사안에서 시가가 2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다시 성립 요건 검토해 봐야겠죠.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계약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나요? 아파트가 시가가 2배가 뛰었어. 그죠? 이것만으로 계약 해제할 만한 그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 규칙 사유가 없었을 것.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것.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등등 이런 사정 변경의 원칙,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죠. 결론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서 매도인 갑에게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 갑의 매매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임대차 문제입니다. 임대인. 임대인 갑은요, 2015년 7월 2일부터 3년 기한으로 하여 임차인 을과 자신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 을은요, 임대인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을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정리하죠. 문제 제기는요, 사안에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자신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가 문제되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개념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에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한 권리를 말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형성권으로 성질을 갖습니다. 자, 성립 요건이요. 자, 우선 적법 유효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물이 현존해야 됩니다. 자, 부속물이라는 것은요, 부속물, 독립성을 가지죠.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그 소유인 물건을 말해요. 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따라서 임차물의 수선 내지 중개축 부분처럼 임차인이 부과했지만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요, 임차물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죠. 그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됨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비용상한 청구권 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가 증가, 객관적 편익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 자, 부속물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에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그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하죠.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공하기 위해 부속한 물건은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경우에는요, 공평의 원칙상 사용의 편익,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되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달리 임차인이 자,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 임대차의 종료가 있어야 되죠. 뭐 존속기간의 종료라든가 해지 통고로 인한 소멸뿐만 아니라 합의 해지, 임차권 포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네,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된 경우가 아니어야 되죠. 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입장이 그래요. 사안에서 자, 채무 불이행이 없는 임차인 을이 요건을 갖추어 임대인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 즉시 그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 성립하죠. 그렇습니다. 쭉 그냥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는 거예요. 계약상 과실 책임이네요. 계약상 과실 책임.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실현. 자, 2017년 5월 1일 X건물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 전날 밤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자,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어떠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을은요,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X건물이 홍수로 인하여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갑과 을의 법률관계 논하라는 거죠. 그럼 1번 중요하니까 또 마이 문제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안에서 원시적 불능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매도인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유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가 문제되죠.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 4가지요.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첫째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체결된 계약 내용의 전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야 돼요. 둘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겠죠. 계약의 무효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요. 자, 급여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자, 급여를 하여야 할 자는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다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이죠. 급여자의 상대방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해요. 자, 효과요. 효과,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실내이익 배상.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면요, 급여자는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함을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내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물의 조사비용, 대출받은 경우 지급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 실내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그 실내이익 배상도 그 범위는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이용이라든가 뭐죠? 전매 차익과 같은 이행이익이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요, 이행이익 한도로 자,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 문제 해결이요. 문제 1번 끝났죠? 자, 문제 2번은요. 우리 중도금 지급해서 이행에 착수했네요. 갑의 X 건물이 홍수로 인하여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이때는 자, 1번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었으면 2번 문제는요. 사안의 경우는요.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위험이 누구에게 부담하는가?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문제죠. 그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 위험 부담이요. 의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그죠?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죠. 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민법이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한다 이거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성립 요건이요. 3가지. 자,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이죠. 후발적 불능해야 되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죠. 효과 어떻게 됩니까? 효과. 전부 불능의 경우, 자, 채무자의 채무가 그 쌍방에 귀책 사유 없이 전부 불능이 된 경우 쌍방 채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채권자는요,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하죠. 그 채권자의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요,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으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자,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 대상 청구권 인정하죠. 그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자, 쌍무계약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청구권 즉 인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급부불능으로 원인으로 인해 가름하여 대상물이나 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요, 위험부담 법리를 주장해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대상물을 받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방법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째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의의요. 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거죠. 요건. 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을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되었을 것이죠. 효과요.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대가 위험이 이전한다. 자,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지만 반대 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무 이행이죠. 그 다음 채무자의 이익 상환 의무요. 자, 그래도요,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돼요. 자, 문제 해결이요. 자, 사안에서요, 을에게, 자, 매매대금의, 사안에서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죠. 갑은 갑소유 주택 소실로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을 또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죠. 근데 이 경우 을이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된 후에 갑소유의 주택 소실 전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갑소유 주택 소실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요. 을은 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갑의 X 건물이 홍수로 인해서 건물이 멸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쌍방 당사자 교체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후발적 불능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갑은 갑소유 주택 소실로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하죠. 을에게 따라서 을에게 다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을 또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이 경우 을이 계약 체결 후에 갑소유 주택 소실 전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갑소유 주택 소실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요. 6번 조합 문제죠. 조합 문제도 지금은 살피지 않지만 어제 확인했고요. 또 저장해놔야죠. 조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이요. 이 문제 괜찮네. 이 문제도 좋습니다. 일단 갑은요.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이거 저당권 등의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죠? 취득한 소유권 상실한 경우 담보책임 문제. 그래서 일단 볼게요. 문제. 갑은 엑스토지 10,000제곱미터를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2012년 3월 1일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요. 2012년 4월 1일 중도금 4억 원, 잔금 5억 원, 한 달 후인 2012년 5월 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갑에 대한 채권자 A의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B에게 매각돼서 X토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을은 매도인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일단 문제는요. 매수인 을이 잔금 지급까지 했는데 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매도인 갑의 채권자 A죠. A가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죠. 그러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되겠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제 목차 보겠습니다. 이제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담보 책임이요. 의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수한 매매의 목적물이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을 말하죠. 행사 요건. 첫째, 매수인이 자기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일 것. 그리고 매수인 선악인은 불문하고요. 먼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자기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매수인 선악은 불문하고요. 팔레이타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팔레이타도요. 팔레이타도는요. 매수인이요.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요, 매도인에 대해서 576조의 1항 담보 책임을 면제해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보 책임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선악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그 출제로 그의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담보 책임에 있어서 제적 기간의 정함은 없고요. 따라서 문제 해결이요. 매수인은요, 매수인은요, 자신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또 중요한 사례였고요. 도급계약 체결 시 위험부담 문제 볼까요? 도급 위험부담. 일단 도급에서 위험부담 문제는요.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도급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 우선 급부가 불능인 경우와 급부가 가능한 경우 나누죠. 급부가 가능하면요, 여러분 수급인이 목적물 멸실 훼손에도 수급인이 다시 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도급의 성질상 수급인은요, 일의 완성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죠. 목적물이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수급인은 여전히 일을 완성 의무를 부담하고 보수 증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험부담이요. 일단 급부 가능 경우 그렇고요. 급부 불능의 경우가 중요하죠. 완성물의 인도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를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급부 불능이죠. 완성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수급인이 이미 성취해 놓은 목적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멸실 훼손되어 계약대로의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급부 불능입니다.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진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어. 그 수급인은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의 일부로 이미 지급받은 것은 도급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인이 보관하던 도급인의 소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수급인은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도급인의 수령지체 중에 급부 불능으로 된 경우 수급인은요, 보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수급인은 보수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를 완성하기 전에 멸실한 때에는요,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보수나 비용은요, 도급인에게 상환해야겠죠. 그리고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 불능된 경우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체결 시 위험부담 문제 살펴봤고요. 문제 9번이요. A법인이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서 공개시험을 거쳐서 갑에게 합격 통지를 하면서 구비서류 제출해오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갑은 그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법인인 갑 채용을 차일피일에 미루어오다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갑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최종 통지를 내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A법인은요, A법인을 상대로 갑이 불법행위를 이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허용되는가? 되죠. 됩니다. 판례 입장 보면 되고요. 일단 문제 제기 볼게요. 문제 제기. 1번 문제 제기. 사안의 경우
합격 통지를 받은 갑이 채용을 전제로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장기간 시간을 경과한 후 일방적 채용을 거부한 법인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계약, 자 교섭, 도의 부당 파기죠. 여부. 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 즉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당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해당하는 거죠. 판례요. 계약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 그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 구성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요. 손해배상 범위.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는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신뢰 손해에 한정됩니다. 신뢰 손해. 이때의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신뢰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또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도 별도 청구 가능하죠. 문제 해결이요. 판례에 따르면요, A 법인을 상대로, 그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A 법인은요, 따라서 불법 행위자로서 갑이 최종 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게 신뢰 손해죠. 그 신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A 법인은. 네, 이거는 근데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네.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또 계약 체결상에 봐주는 거 살펴봤죠. 넘어가 그냥. 약관법, 계약 해제에 대한 통제,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약관법 단문으로 나올 수 있다. 저장해놔야 돼요. 이거 약관, 이거 단문, 이번 약관규제통제법, 예, 약관법 나올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주식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 을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출 대신 대출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을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548조 2항에 정한 이자 반환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을의 갑 주식에 대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 타당한가? 여기서 문제 제기는요, 법률의 그 규정에 해제권을 행사 요건 완화하여 거기에 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당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약관 조항이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주식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이자직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이요. 약관 쭉 긁어와야죠.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약관의 해제에 관한 통제 문제, 약관법 구조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관법 구조,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계약 해제에 관한 통제 문제요. 계약 해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보죠. 첫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둘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세 번째,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넷째, 계약 해지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다섯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그쵸? 이거 그대로 이거는 좀 외워놓으셔라. 계약 해지에 관한 통제, 사례형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죠? 문제는요, 문제 해결이요. 판례는 548조 2항에 2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금전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갑 주식회사는 무효인 약관의 내용을 들어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요. 을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548조 2항에서 정한 이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약관규제법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출제 예상 테마 민법 같은 경우는 좋은 문제 되게 많습니다. 꾸준하게 연습하시고 꾸준하게 여러분 책 보시면서 또 직접 써보는 연습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